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느새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번져 후회했던 경험은요? 우리는 모두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속소통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마음의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물이 가득 찬 유리잔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 경험, 가치관으로 이 잔을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겠죠. 누군가 당신은 틀렸어. 왜 그런 식으로 해? 라며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부으려 하면 그 물은 그저 넘쳐 흐를 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잔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골마가다가 어느새 서로 소리를 지르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항상 자신이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될 뿐입니다.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무려 90%의 확률로 관계의 파국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의 첫걸음은 바로 대화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대화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길 원하는가? 입니다. 대화의 결과, 즉 대화 이후에 우리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저 내 속의 말을 쏟아내는 데만 집중한다면 순간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이 대화 이후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질지 아니면 더 가까워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2주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웃으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항상 대화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존중받고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태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존감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내가 한 팀이라고 느끼는 상태, 내 안의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 느낌이죠. 이런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사라지고 언어에는 힘이 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모두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죠. 잘 차려입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고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모습은 두 번째 대화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정말 친절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대화를 지혜롭게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평정심이 있습니다. 혹시 연인이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이미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격앙된 상태에서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논점은 흐려지고 어떻게 나를 의심하고 함정을 팔 수 있어? 라며 비난의 화살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위협을 느끼면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켜 감정적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모든 의뢰인에게 가르치는 대화 호흡법이 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그 첫 단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숨을 먼저 채워 넣는 것입니다. 코로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점에서 2초간 더 짧게 들이마신 후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당신의 어깨에 들어간 힘이 빠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격하는 대신 이 호흡을 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균형 잡힌 톤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소리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폴, 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대화의 장소 또한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그 환경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인과 침대에서 베개를 베고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반면 직장 상사와 그의 사무실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카페나 휴게실 같은 중립적인 공간이 좋습니다. 친구와 힘든 대화를 해야 한다면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걸어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세상,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 대화가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 관계의 종말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더 넓은 관점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연결이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해와 인정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위한 첫걸음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비언어적, 언어적 신호를 통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한 문장의 끝부분을 그대로 따라 말해주는 미러링 기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다면 힘든 하루였구나 라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놓게 됩니다. 더 말해봐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적극적 경청을 위한 3가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상대의 말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내 의견을 덧붙이지 마세요. 대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야? 또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둘째, 방금 말씀드린 미러링을 활용하세요. 상대방 말의 마지막 핵심 단어를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보통 상대가 말하는 동안 무슨 대답을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 대신 온전히 듣는 데 집중해보세요. 숨을 고를 약간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한 TV 프로듀서는 제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울음을 짓밟지 마세요. 누군가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황해서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안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머무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과 소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일 뿐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언어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미소나 몸짓 역시 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소는 대화 속에서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명암과도 같습니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따뜻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치아가 고르지 못해 미소 짓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입술이 아닌 눈으로 웃어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눈에서 행복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선 맞춤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대화 내내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보며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문장을 끝맺을 때만 잠시 상대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몸짓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당신 말에 열려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차분하고 느린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평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자인 가트맨 부부는 관계의 종말을 예고하는 4명의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비난, 방어, 담쌓기, 그리고 경멸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비난입니다. 이것은 문제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정말 게을러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비판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면 하지만 대신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걸 좀 봐 라고 말하면 앞에 칭찬은 모두 사라집니다. 대신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번엔 이 그릇들을 이렇게 놓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난을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비난의 악순환을 끊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파트너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수는 방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죠. 방어는 결국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비난일 뿐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게는 비난 대신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슬퍼와 같이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수는 담쌓기입니다. 이것은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벽을 쌓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것이죠. 담쌓기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벽을 쌓는다면 그를 억지로 대화에 끌어들이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 침묵은 우리 관계를 해치고 있어. 당신이 준비되면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기수,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경멸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비웃고 모욕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어른이 되는 법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해. 당신은 정말 한심해 와 같은 말들이죠. 만약 누군가 당신을 경멸한다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대응하세요. 1단계, 5초에서 7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그들의 날카로운 말이 허공에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2단계,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하세요.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리게 하려던 의도였나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기분이길 바랐나요? 와 같이 그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드세요. 3단계,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미안하지만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줄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은 추한 말을 스스로 반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귀로 자신의 말을 다시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며 모든 상황을 자신을 위한 게임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게임은 칭찬 아니면 도발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을 도발하고 그 반응을 통해 통제력을 느끼려 합니다. 이 게임은 당신이 결코 이길 수 없도록 조작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는 다음을 명심하세요. 첫째,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둘째, 알았어, 이해했어, 흥미롭네와 같이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들이 불을 붙일 만한 장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고급 기술은 대화의 벽 너머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밖에서 보기에 좋은 모습일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지만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평판에는 지독하게 신경 씁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지어내는 거지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가스라이터와 대화할 때는 그들이 파놓은 거짓말의 구덩이를 메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의 놀이터인 과거로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고 차분하게 밝히세요. 나는 그 상황을 다르게 기억해. 혹은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두 문장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소통의 여러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소통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호흡,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경청, 그리고 갈등 속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 이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기대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느새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번져 후회했던 경험은요? 우리는 모두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소통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마음의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물이 가득 찬 유리잔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 경험, 가치관으로 이 잔을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겠죠. 누군가 당신은 틀렸어. 왜 그런 식으로 해? 라며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부으려 하면 그 물은 그저 넘쳐 흐를 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잔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골마가다가 어느새 서로 소리를 지르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항상 자신이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될 뿐입니다.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무려 90%의 확률로 관계의 파국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의 첫걸음은 바로 대화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대화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길 원하는가 입니다. 대화의 결과, 즉 대화 이후에 우리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저 내 속의 말을 쏟아내는 데만 집중한다면 순간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이 대화 이후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질지 아니면 더 가까워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2주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웃으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항상 대화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존중받고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태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존감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내가 한 팀이라고 느끼는 상태, 내 안에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 느낌이죠. 이런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사라지고 언어에는 힘이 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모두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죠. 잘 차려입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고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모습은 두 번째 대화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정말 친절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대화를 지혜롭게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평정심이 있습니다. 혹시 연인이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이미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격앙된 상태에서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논점은 흐려지고 어떻게 나를 의심하고 함정을 팔 수 있어? 라며 비난의 화살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위협을 느끼면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켜 감정적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모든 의뢰인에게 가르치는 대화 호흡법이 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그 첫 단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숨을 먼저 채워 넣는 것입니다. 코로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점에서 2초간 더 짧게 들이마신 후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당신의 어깨에 들어간 힘이 빠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격하는 대신 이 호흡을 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균형 잡힌 톤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소리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폴, 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대화의 장소 또한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그 환경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인과 침대에서 베개를 베고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반면 직장 상사와 그의 사무실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카페나 휴게실 같은 중립적인 공간이 좋습니다. 친구와 힘든 대화를 해야 한다면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걸어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세상,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 대화가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 관계의 종말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더 넓은 관점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연결이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해와 인정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위한 첫걸음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비언어적, 언어적 신호를 통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한 문장의 끝부분을 그대로 따라 말해주는 미러링 기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다면 힘든 하루였구나 라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놓게 됩니다. 더 말해봐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적극적 경청을 위한 3가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상대의 말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내 의견을 덧붙이지 마세요. 대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야? 또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둘째, 방금 말씀드린 미러링을 활용하세요. 상대방 말의 마지막 핵심 단어를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보통 상대가 말하는 동안 무슨 대답을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 대신 온전히 듣는 데 집중해보세요. 숨을 고를 약간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한 TV 프로듀서는 제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울음을 짓밟지 마세요. 누군가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황해서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안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머무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과 소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일 뿐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언어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미소나 몸짓 역시 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소는 대화 속에서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명암과도 같습니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따뜻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치아가 고르지 못해 미소 짓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입술이 아닌 눈으로 웃어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눈에서 행복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선 맞춤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대화 내내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보며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문장을 끝맺을 때만 잠시 상대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몸짓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당신 말에 열려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차분하고 느린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평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자인 가트맨 부부는 관계의 종말을 예고하는 4명의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비난, 방어, 담쌓기, 그리고 경멸입니다. 첫 번째 기수는 비난입니다. 이것은 문제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정말 게을러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비판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면 하지만 대신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걸 좀 봐 라고 말하면 앞의 칭찬은 모두 사라집니다. 대신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번엔 이 그릇들을 이렇게 놓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난을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비난의 악순환을 끊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파트너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수는 방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죠. 방어는 결국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비난일 뿐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게는 비난 대신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슬퍼와 같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수는 담쌓기입니다. 이것은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벽을 쌓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것이죠. 담쌓기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벽을 쌓는다면 그를 억지로 대화에 끌어들이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 침묵은 우리 관계를 해치고 있어. 당신이 준비되면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기수,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경멸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비웃고 모욕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어른이 되는 법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해. 당신은 정말 한심해 와 같은 말들이죠. 만약 누군가 당신을 경멸한다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대응하세요. 1단계, 5초에서 7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그들의 날카로운 말이 허공에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2단계,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하세요.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리게 하려던 의도였나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기분이길 바랐나요? 와 같이 그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드세요. 3단계,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미안하지만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줄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은 추한 말을 스스로 반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귀로 자신의 말을 다시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며 모든 상황을 자신을 위한 게임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게임은 칭찬 아니면 도발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을 도발하고 그 반응을 통해 통제력을 느끼려 합니다. 이 게임은 당신이 결코 이길 수 없도록 조작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는 다음을 명심하세요. 첫째,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둘째, 알았어, 이해했어, 흥미롭네와 같이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들이 불을 붙일 만한 장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고급 기술은 대화의 벽 너머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밖에서 보기에 좋은 모습일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지만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평판에는 지독하게 신경 씁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지어내는 거지와 같은 말로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가스라이터와 대화할 때는 그들이 파놓은 거짓말의 구덩이를 메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의 놀이터인 과거로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고 차분하게 밝히세요. 나는 그 상황을 다르게 기억해. 혹은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두 문장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 소통의 여러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소통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호흡,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경청, 그리고 갈등 속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 이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기대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느새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번져 후회했던 경험은요? 우리는 모두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속소통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마음의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물이 가득 찬 유리잔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 경험, 가치관으로 이 잔을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겠죠.
누군가 당신은 틀렸어. 왜 그런 식으로 해? 라며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부으려 하면 그 물은 그저 넘쳐 흐를 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잔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골마가다가 어느새 서로 소리를 지르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항상 자신이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될 뿐입니다.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무려 90%의 확률로 관계의 파국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의 첫걸음은 바로 대화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대화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길 원하는가?입니다. 대화의 결과, 즉 대화 이후에 우리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저 내 속의 말을 쏟아내는 데만 집중한다면 순간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이 대화 이후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질지 아니면 더 가까워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2주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웃으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항상 대화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존중받고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태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존감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내가 한 팀이라고 느끼는 상태, 내 안의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 느낌이죠. 이런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사라지고 언어에는 힘이 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모두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죠. 잘 차려입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고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모습은 두 번째 대화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정말 친절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대화를 지혜롭게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평정심이 있습니다. 혹시 연인이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이미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격앙된 상태에서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논점은 흐려지고 어떻게 나를 의심하고 함정을 팔 수 있어? 라며 비난의 화살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위협을 느끼면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켜 감정적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모든 의뢰인에게 가르치는 대화 호흡법이 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그 첫 단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숨을 먼저 채워 넣는 것입니다. 코로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점에서 2초간 더 짧게 들이마신 후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당신의 어깨에 들어간 힘이 빠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격하는 대신 이 호흡을 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균형 잡힌 톤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소리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폴, 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대화의 장소 또한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그 환경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인과 침대에서 베개를 베고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반면 직장 상사와 그의 사무실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카페나 휴게실 같은 중립적인 공간이 좋습니다. 친구와 힘든 대화를 해야 한다면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걸어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세상,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 대화가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 관계의 종말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더 넓은 관점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연결이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해와 인정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감정과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위한 첫걸음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비언어적, 언어적 신호를 통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한 문장의 끝부분을 그대로 따라 말해주는 미러링 기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다면 힘든 하루였구나 라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놓게 됩니다. 더 말해봐 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적극적 경청을 위한 3가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의 질문을 던지세요. 상대의 말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내 의견을 덧붙이지 마세요. 대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야? 또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둘째, 방금 말씀드린 미러링을 활용하세요. 상대방 말의 마지막 핵심 단어를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보통 상대가 말하는 동안 무슨 대답을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 대신 온전히 듣는 데 집중해 보세요. 숨을 고를 약간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한 TV 프로듀서는 제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울음을 짓밟지 마세요. 누군가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황해서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안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머무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과 소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일 뿐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언어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미소나 몸짓 역시 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소는 대화 속에서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명암과도 같습니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따뜻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치아가 고르지 못해 미소 짓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입술이 아닌 눈으로 웃어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눈에서 행복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선 맞춤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대화 내내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보며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문장을 끝맺을 때만 잠시 상대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몸짓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당신 말에 열려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차분하고 느린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평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자인 가트맨 부부는 관계의 종말을 예고하는 4명의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비난, 방어, 담쌓기, 그리고 경멸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비난입니다. 이것은 문제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정말 게을러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비판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면 하지만 대신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걸 좀 봐 라고 말하면 앞의 칭찬은 모두 사라집니다. 대신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번엔 이 그릇들을 이렇게 놓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난을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비난의 악순환을 끊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파트너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방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죠. 방어는 결국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비난일 뿐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게는 비난 대신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슬퍼와 같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담쌓기입니다. 이것은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벽을 쌓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것이죠. 담쌓기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